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위키페디아 정보나 음악 리뷰, 여러 아티클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프랑스 바로크 작곡가 장 필리프 라모의 마지막 오페라 레 보레아드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아, 레 보레아드. 네, 라모가 거의 80살, 그러니까 1763년에 완성한 작품이죠. 이게 5막짜리 서정 비극, 프랑스 말로는 트라제디 리리크라고 하는데요. 예, 트라제디 리리크. 그 장르 특유의 형식이 있죠? 그렇죠. 노래랑 발레, 또 아주 화려한 무대 장치 같은 게 다 결합된 그 프랑스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오페라 양식이에요. 그리고 그 대본은 루이드 카위삭이라는 사람이 쓴 걸로 추정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리스 신화 속 아바리스 전설을 따르면서도 약간 메이슨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라모가 50살이 넘어서야 오페라 작곡을 시작했다는 것도 좀 놀라운데 이 마지막 대작이 정작 본인 살아생전에는 공연이 안 됐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게 참 미스테리죠. 1763년에 파리 오페라에서 리허설까지 했다고 기록에 나오던데 왜 갑자기 취소됐을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궁정 내 파벌 싸움이다. 아니다, 음악이 너무 어려웠다. 이런저런. 네, 그런 설들이 있죠. 심지어는 극장에 불이 났다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정확한 이유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군요. 줄거리는 어떤 내용인가요? 줄거리는 박트리아라는 나라의 여왕 알피스가 주인공인데요. 이 여왕이 운명적으로 북풍의 신 보레아스의 후손하고 결혼해야 해요. 근데 정체 모를 이방인 아바리스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아, 운명을 거스르는 사랑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보레아스가 분노하겠죠. 결혼식 날 알피스를 납치해가고요. 이제 아바리스가 여왕을 구하러 가야 하는데 이때 아폴론 신이랑 뮤즈 폴리힘니아의 도움을 받아요. 마법의 황금 화살 같은 것도 없고요. 판타지 요소도 있네요. 네, 약간요. 그래서 결국 아바리스가 알피스를 구출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아바리스가 사실 아폴론의 아들이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다 같이 행복하게 끝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약간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느낌을 받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흥미진진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작품이 하마터면 그냥 묻힐 뻔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우리한테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걸까요? 과정이 궁금해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라무가 세상을 떠난 후에 J.J.M. 데크루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초기에 악보를 막 수집하던 분인데 라무의 자필 악보들을 잘 보존해줬어요. 아, 그분 덕분이군요. 네, 그 노력이 없었다면 아마 영영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작품이죠. 기록상으로는 1770년에 프랑스 릴이라는 도시에서 콘서트 형식으로 처음 연주됐다고는 나와요. 아, 콘서트 형식으로요? 그럼 제대로 무대에 올려지고 그 가치가 다시 알려진 건 훨씬 뒤의 일이겠네요. 맞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죠. 1964년에 라모 서거 200주년 기념으로 프랑스 공영방송, 그때 ORTF라고 불렀는데 거기서 방송 연주를 한 게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부활의 신호탄이었고요. 네.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는 역시 지휘자 존 엘리엇 가디너였어요. 가디너가 1975년에 런던에서 먼저 콘서트 형식으로 연주하고 그리고 마침내 1982년에 엑상프로방스 페스티벌에서 최초로 완전한 형태의 무대 공연을 올렸죠. 아, 1982년. 그때가 실질적인 초연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공연 이후로 이 작품의 명성이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최근 2020년에는 콜레기움 1704라는 아주 유명한 고음악 단체가 투어 공연도 하고 음반도 내서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오페라에서 음악적으로 좀 특히 귀 기울여 들어볼 만한 부분, 청취자분들께 추천해 주실 만한 곡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4막 4장에 나오는 뮤즈 폴리힘니아의 등장 장면 음악, 폴리힘니아의 도입부, 언트레드 폴림니에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 폴리힘니아의 도입부? 네. 지휘자 마르크 민코프스키 같은 경우는 이 곡을 정말 빛나는 음악인데 너무 소홀히 다뤄져 왔다 이렇게 평하면서 앙코르로 연주하기도 했었죠. 라모 특유의 그 우아함 또 표현력 같은 게 아주 잘 드러나는 곡이에요. 저도 찾아보니까 피아니스트 비킹구로 올라프손이 편곡해서 연주한 버전이 있더라고요. 사막 간주곡 예술과 시간, The Arts and the Hours요. 이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아, 올라프손 편곡? 네, 그렇죠. 올라프손은 이 곡 화성이 너무 시대를 앞서가서 거의 19세기 말 말러가 쓴 것 같다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그의 재작업 방식이 잊혔던 고전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다는 점은 참 흥미로운데
한편으로는 혹시 이런 현대적인 재해석이 원곡의 느낌을 좀 해치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올라프선 이전에도요. 1927년에 마리 노벨로라는 피아니스트가 사막에 나오는 가보트, 볼레주어를 피아노로 녹음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의 시도 자체는 꽤 오래된 거죠. 아, 그렇군요. 이미 전례가 있었네요. 네, 그리고 저는 오히려 라무 음악 자체가 가진 그 혁신성 때문에 이런 재해석이 가능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당시로서는 꽤 드물게 목관 악기들이 독립적인 선율을 연주한다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반음계적 화성 진행 같은 것들, 이런 대단함이 있었기 때문에 올랍손 같은 현대 연주자들이 거기서 새로운 영감을 받는 거고, 또 그런 재해석을 통해서 오히려 원곡의 어떤 숨겨진 매력이 더 잘 드러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각도에서 빛을 비추는 것처럼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원곡에 힘이 있기에 가능한 거군요. 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레 보레아데는 라무의 마지막 역작이지만 생전에는 빛을 못 보고 정말 오랜 시간 잊혔다가 현대 지휘자들의 노력, 또 연주자들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온 작품이네요. 맞습니다. 이 작품의 여정 자체가 뭐랄까 하나의 드라마 같아요. 라모의 음악적 유산이 얼마나 풍부한지,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새롭게 발견될 부분이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특히 올랍손의 사례처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어떻게 고전 음악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지,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과거의 시선으로는 미쳐보지 못했던 작품의 진가를 드러내면서 대중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네, 청취자에게 어쩌면 레 보레아드처럼 우리 주변에도 아직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채 시간 속에 잠들어 있는 걸작들이 또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 음악들이 오늘날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난다면 과연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또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